자, 두 번째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용칼.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정희처럼 되라고 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무슨 성경에 달인도 아니고 신학박사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도 성경을 자세히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또 열심히 읽어보고 다독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오래 교회 다닌 신자의 입장에서 썼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혐오하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른바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혐오하라고 막 부추기고 있는 그 모든 사안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누구도 혐오하지 말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 목사들, 가짜 교회 지도자들이 떠들어대는 혐오의 논리, 이거 다 혁파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혐오를 혐오하다.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한 권씩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정희처럼 되라고 이야기한 황교안 대표. 10월 26일 지난주였죠. 박정희 서거 4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에 태어난 사람이 40살이 된 거예요. 최욱 씨 40살 축하드립니다. 당신도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었네요. 우리 최욱 씨하고 처음 본 때가 2015년이었네요. 우리 최욱 씨하고. 아니 2014년에 봤으니까 35대 봤네. 벌써 40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최욱 씨가 올해 40이 됐습니다. 1979년생입니다. 네. 78년생이에요? 그럼 벌써 41가 됐군요. 그래요, 78년생이었어요. 자, 79년에 있었던 박정희 씨의 40년이 지나도록 이 박정희 망령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광고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보험체크는 고객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영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보험체크는 종신보험 포함해서 장기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월 4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비싼 보험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보험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관한 가장 편안한 상담, 검색창에서 한글로 마이보험체크, 마이보험체크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00-7917번입니다. 자, 마이보험체크, 이거 막걸리 아저씨란 분이 운영하는 거예요. 막걸리 아저씨가 누구냐면은 정봉주 의원의 팬클럽, 미권스, 미래 권력들,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운영자인데, 아마 이 형님도 지난 금요일에 정봉주 의원 무죄 판결을 받고 아마 회식 자리 갔을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정봉주는 가만히 있는데 지들이 울어. 왜 울었나 봤더니 그동안의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 나가려고 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미투가 제기된 거 아닙니까? 정봉주가 나에게 키스를 시도했다. 이런 건데. 지난 금요일 법원 판결은요, 사실 이제 키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성추행 미수를 다룬 재판이 아니라요, 프레시안이라는 신문이 정봉주 1개인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 정봉주가 우리를 명예훼손했다. 정봉주를 처벌해달라. 이 소송이었어요. 정봉주가 이겼고요. 이 판사님, 김미디 판사님이세요. 여성 판사님이신데 이제 민사에 계셨던 분인가 봐요. 정말 민사식으로. 형사는 이게 법이 위법한 건지 아닌지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둔다면 민사는 시시비비를 아주 꼼꼼하게 다루거든요. 면밀하게 다루거든요. 그 전 과정을 다 다뤘어요. 결국 이른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일관되게
입장을 유지하지 않았고 또 더러는 과장한 것이 또 재판부에 의해서 인정돼 가지고 성추행도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성추행도 없었다. 여러분 키스 미수 사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물론 항소할 겁니다. 프레시안이. 그러나 아마 1심 판결 뒤집기는 쉽지 않을걸요. 1심 판사님, 김미리 판사님이 굉장히 면밀하게 이 사건을 다뤘어요. 물론 2심 가서 엎어질 가능성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제가 판사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말하자면 봉도사님의 무죄함을 믿고 그분과 함께했던 이 막걸리 아저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펑펑 울었던 거예요. 야, 너 성추행범 아직도 쫓아다니냐? 이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너 아직도 성추행범 팬클럽 회장하냐?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봉도사 가족들은 또 어때요? 따님도 있고 아드님도 있고 다 아직 잘하는 나이대인데 아버지가 정봉주란 걸 세상이 다 아는데 이제 어린 나이인데 그래서 사회적 낙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성추행범, 키스 미수범. 그거 어떻게 감당하고 살았겠어요? 지난 1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경우를 하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막걸리 아저씨 너무 고생하셨어. 예, 정말 고생하셨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정 의원님 좀 도와달라고. 뭐 나는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도와드렸지. 항상 같은 입장이었고. 나는 기억합니다. 그날 그때 대법원으로부터 정봉주 너 감옥 들어가라. 1년 살아라. 이렇게 판단을 받고 감옥 들어가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이 있었다면은 그때 정봉주 의원은 나는 어떻게 구명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두고 민주당 의원들을 막 만나러 다녔어요. 이 양반이. 어머니는 쓰러지시고. 그런 와중에 당시 문 열지도 않은 카페에 들어가서 키스 미술을 하려 했다. 나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그 뒤에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참 이 막걸리 아저씨 같은 사람 정말 순결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사람의 진심을 끝까지 믿어주는.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어. 야, 너 정봉주 쫓아다니다가 너 완전히 바보 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예. 아니 정봉주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말이죠. 2007년 대선 국면에서 손학규 지지했었어요. 그 전에 모 대선 주자 쪽에서 그 캠프에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대선 캠프에서 무슨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게 무슨 그게 공직입니까? 그런데 그 대선 주자가 정봉주 의원한테 야 봉주야 내가 너한테 줄 자리가 없다. 아니 대선 캠프에서 자리 만들면 그만이지. 그러더니 정봉주 의원을 내쳤어요. 보니까 이게 그 엘리트 운동권이 아니라 우리 정봉주 의원은 엘리트가 아니라고 판단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결국 그 캠프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이제 손학규 캠프에 들어갔었는데 뭐 손학규 대표가 뭐 됐습니까? 그렇다고 뭐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정동영 후보 캠프 가서 일할 수는 없고 그래 좋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당선되게 할 힘은 없지만 저 MB가 대통령 되는 건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BBK 이 실소유주가 MB다라는 의심을 갖고 이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온몸을 던져가면서 싸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 갔지. 바로 감옥 간 건 아니고 1심, 2심까지 갔다 왔지 3심 판결이 안 나는 거야.
그 와중에 낙곰수로 이름 알렸고, 그렇게 해서 MB가 낙곰수의 실체를 알면서 그 뒤에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개연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정봉주가 그때 갑자기 판결을 받게 됐고 총선 직전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꽤 불행하게 억울하게 1년 동안 감옥 갔다 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또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또 열심히 싸웠죠. 그러다가 이제 새 정부 맞았고 지방선거 앞두고 한번 뜻을 펼쳐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딱 사면복권 되자마자 출마의 뜻을 밝혔는데, 밝히자마자 미투가 얽힌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픕니까, 여러분? 근데 정봉주 의원이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응?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사실 페미니즘이 왜 생겨났는지, 또 페미니스트들의 주장 중에 합리적인 주장도 많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선옥 작가님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이런 레디컬 페미니즘은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정말 만분의 1이라도 이 피해자가 발생하면요, 이 피해는 보상이 못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정봉주 하면 키스 미수범, 성추행범, 물론 이제 판결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이미지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보도가 났지만 이 사람 복원되지가 않아요, 이미지가.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성폭행 누명을 썼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저 사람 진짜 성폭행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에 어떤 저런 것들이 생겨요. 진짜. 그 이미지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 낙인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결국 남는 것은 피해자의 그런 상처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무고 피해자의 상처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닌 걸로 드러났으면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복권을 시켜줘야죠.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 아니야. 지금 1심 판결이 잘못됐을 거야. 2심, 3심. 2심이 2차 피해고 3심이 3차 피해예요. 성추행 무고 피해자는 무슨 피해자 뭐 어쩌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우기고 싶겠지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대중교통을 거의 타고 다니질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너무 길이 밀리거나 그럴 때는 탈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어떻게 엮일지 모르니까.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지사 무슨 저기 여배우 스캔들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아니, 이재명이 뭐 좀 애매해요? 김웅수님, 뭐가 애매해요? 뭐 어떻게 여기서도 그럼 아닌 거를 설명할 수 있지? 입증할 수 있지? 예를 들어 봐봐. 그 점이 만약에 그 여배우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면은 이 이재명은 끊임없이 에이 그래도 뭐 있었겠지, 에이 여성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 이미지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요. 아니라고 판단되면은 아닌 걸로 합시다. 끝까지 의심해서 남는 거는 무고 피해자가 10개, 20개 대못이 가슴에 박히는 겁니다.
낙인 효과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말을 했으니까 막말러의 그 낙인은 억울하진 않아요, 사실. 네, 굳이 강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안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네, 막걸리 아저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김응수 씨, 경선에서 너무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저 사람? 어? 그러면은 저 김부선이가 했던 그 스캔들, 그 주장, 그게 합리화가 돼? 경선 때 그렇게 세게 나왔다고? SNS 검찰이 기소도 안 했어요. 그거 알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검찰이 기소도 안 한 사람 갖고 당신의 느낌만으로 그 사람 범죄자다. 알고 보니까 정의를 위하여 그 개정은 이재명 지사 부인이 한 것이다. 당신 느낌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사람들이 정말 아주 너무 잔인합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자기가 그렇게 계속 오해, 꼬리에 꼬리를 물어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야. 지 느낌대로만 얘기하고 말이야. 근거도 없이. 계속 정봉주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런 짓 하고도 남을 사람이네. 뭐 이거 말고 또 있겠지. 이럴 사람이에요.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SNS 누가 한 거죠, 그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본인은 이재명 지사 부인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근거를 얘기해봐요, 본인이. 검찰은 아니래요. 재판에 올라가지도 않았어. 진짜 이게 진짜 뭐 말을 해도 이렇게 똥까. 아이씨, 진짜. 너 다시는 오지 마라. 어디서 진짜 까불어 진짜. 이게 바로 혐오입니다. 근거도 없이 한 사람을 완전히 범죄자라고 낙인 찍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비판을 해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혐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도 없이 자기 느낌만으로 편향된 가차없이 아웃시킵니다. 이런 자들은 재방송 들을 자격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섹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정희처럼 되라고 하는 황교안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란 당은 지금 이 상태로는 없어져야 할 당입니다. 사회 악 그 자체예요. 개혁을 하자고 그러는데 가짜 뉴스로서 이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우 유튜버에게 오염된 당입니다. 정당이 사실은 정치 문화를 선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극우 유튜버에 오염이 됐어요. 이런 자들한테 나라 권력 일부분을 위임하면은 이건 국민들이 빅엿을 먹습니다. 자, 하승수 선생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당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를 보면 민망할 정도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반부패 수사기구는 영국에도 있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이 그것이다. 이런 수사권을 가진 나라가 없다는 얘기는 한국당뿐만 아니라 우리 금태섭 의원도 하신 말씀이죠. 더불어민주당. 하나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곳이 있어요. 금태섭 의원은 지금 검찰 집단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기 바쁜 금태섭하고 그 내부에서
치기게 싸우고 있는 이문정하고 누구의 말이 옳은가? 뭐 당연히 이문정 말이 옳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나라가 반부패를 위한 기구를 확대하는 추세다. 유엔 반부패 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약 등이 체결되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더드는 어떻게든 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가 심하고 검찰, 국회 등 부패 감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금태섭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다고 봅니다. 어느 시점 가가지고. 다음에 또 될 것 같지 않으면은 망신스럽게 경선에서 탈락하느니 중도에 그만두는 게 낫죠. 온갖 똥폼을 다 취하면서 아마 사퇴를 할 거예요. 응? 민주당은 구제불능의 정당이다. 대화와 토론이 안 되는 정당이다. 빠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당이다. 아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마 불출마를 선언할 겁니다.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죠. 그럼 또 이제 막 언론을 통해서 사심없이 자기 직을 던진 그런 정치인으로 막 그렇게 추앙받고 그러겠지. 여러분, 제가 장담할까요? 한겨레에서 아마 금태섭 인터뷰가 일면 가득 실릴 겁니다. 같이 김어준 공격하고 같이 한겨레의 기자들 편에 서서 금태섭이 자유한국당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뭐 저 수도권에서 당선될 것 같아요? 당선될 것 같으면 가도 옛날에 갔겠지. 되지도 않을 거 가서 뭐해? 그 변절자 이미지만 씌우고.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아니라 자기 이미지예요. 이미지. 안철수한테 달려가지도 않습니다. 안철수가 무슨 대수라고. 자꾸 이렇게 뭐 안철수한테 간다, 자한당한테 간다 그러시는데 안 가요. 그냥 고고한 엘리트로 남는 거지 뭐. 고고한 엘리트로 남는 거야. 응? 될 것 같으니까 안철수 품 떠나서 민주당 왔지.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겨레에서 아마 한면 가득 확 실을 거예요. 민주당이 왜 안 되는 당인지 막 그렇게 성토하겠지. 내부 고발자의 내부 고발자의 어떤 스멜을 잔뜩 풍기면서 검찰, 국회 등 부패 감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게다가 공수처장 임명 절차는 검찰총장 임명 절차보다 훨씬 까다롭다.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만 추천이 가능하다. 야당목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추천을 하지 못한다. 변호사들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대한변협 회장도 추천위원인데 이 정도 추천 절차의 독립성은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로 거치게 하는 것이 좋다. 어쨌든 공수처는 지금의 검찰보다는 훨씬 독립성이 확보되는 구조다. 그런데 이런 공수처를 두고 장기 집권을 위한 도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뉴스다. 한국당 측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도 입법부 장악 의도라고 하는데 한심한 얘기다.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것이 입법부 장악 의도라면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낮은 정당 득표율을 얻겠다고 스스로 결심했다는 이야기인가.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정당 득표율을 높이면 자기 정당 의석이 늘어날 텐데 제1야당이 가짜뉴스나 퍼뜨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한국당과 협상을 하는 집권 여당이다. 지금 합의 처리 운운을 이야기할 땐가.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 그동안 좀 잘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유한국당하고 합의해서 할 생각은 하지 말고 좀 배제하고 가면 안 됩니까? 자유한국당 니들이 아무리 설치고 반대하고 발광을 해도 니들만 반대하면 되는 거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걔들은 상황 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인 받고 할 테면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사인 받지 않는 건 안 된다. 여상규 얘기가 뭐예요? 10월에 본회의 회부 안 된다.
11월도 안 된다. 90일을 해야 된다. 10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1월 말인데 1월 말에는 통과시켜 주느냐? 아니다. 합의 안 하면 통과 안 된다. 이러고 있어요. 아예 뭐 이 지금 정치개혁,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하고 뭔 얘기를 해요. 110석밖에 안 되는데 그냥 개무시하고 딴 당하고 합의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에게 이렇게 그냥 뭐 패째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될 것도 없구나. 이런 교훈을 심어줘야 되는데 계속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언급결에 또 합의를 해줘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생무시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뭐이 대단하다고. 열린우리당 때도 120석밖에 안 됐던 한나라당을 내내 그냥 의식하고 고려하고 가다가 결국 걔들이 고마워했습니까? 협력해줬어요? 천만의 말씀. 그냥 무시하고 가는 훈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시하고 가는. 야당 생무시하고 가는 훈련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박정희처럼. 박정희를 닮으라고 지금 황교안이 얘기하잖아요. 제발 좀 우리 박정희 좀 닮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정신 배워야. 대통령 리더십이 상실된 지금 대한민국 좌표는 완전히 상실됐다.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 이탈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을 되돌리고 보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행보로 경향신문은 해석하고 있는데, 여보 뭐하러 오셨어요? 응? 뭐하러 오셨어요? 제 아내가 지금 오셨어요. 기어서 들어갔어요 지금. 뭐하러 왔어? 뭐하러? 뭐하러 왔어? 아이 좀 인사 좀 한번 드려. 인사. 아이 나 참. 아이 이렇게 가면 어떡해.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 아내분이 오셨어요. 잠시. 예. 여기 뒤가 이제 그 크로마키라고 해서 지금 뒤에는 크로마키라고 해서 그 밑으로 지금 기어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아내분께서. 예. 이제 집이에요. 집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가버렸어 그냥. 예. 자, 이 경향신문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박정희 정신. 박정희 정신을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 황교안 대표님. 지금 광화문에 모인 빤스 일당들.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최루탄 쏘고 막 곤봉을 휘두르고 다 잡아가고. 그럼 되죠.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다? 어제도 보니까 빤스가 무슨 말 했냐면요. 여러분, 빤스가 어제 청와대 앞에서 야외 예배를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릴게. 빤스가 어제 했던 말이에요.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목사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만 남았대요. 우리는 문재인을 완전히 쳐내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초대형 집회를 할 것입니다. 안 내려오면 그 다음 토요일 날 다시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모가지를 따겠대요. 누군가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 모가지 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간첩으로 모시죠. 그래서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지 않겠어요? 예. 박정희 정신을 닮으라고 합니다. 좀 황교안이가. 박정희 정신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농담 같지만요. 여러분 아직도 좀 중도라고 불리는, 심지어 보수라고 불리는 유권자들을 민주당 편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는 뭐 써서는 안 될 방법이라고 보지만, 문 대통령이 권력의 기강을 바로 잡아서 도전하는 자들, 덤비는 자들 아주 일망타진을 하고 박정희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지지율이 오른다고 봅니다. 그들에게서 지지율이 오른다고 봐요. 물론 우리 기존 지지층들은 좀 빠지겠지만은 마키아벨리즘이 통하는 국민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무슨 시위대를 탄압하고 문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잡아가기는 쉽지 않죠. 응?
그거는 진짜 뭐 완전히 그 70년대로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되지만 적어도 본인의 휘하에 있는 행정부 권력이 막 대통령한테 대들고 지멋대로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국민들 스트레스 주고 이런데도 가만히 있으면요 지지율 떨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지금 이 조국 국면 거치면서 지지율 많이 떨어졌던 것도요. 뭐 아니 어떻게 조국 같은 사람을 저렇게 세우냐, 흠결 많은 사람을 저렇게 장관으로 세우고 자르지도 않느냐, 이런 미신도 있겠지만은 아니 저렇게 행정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총장이 저렇게 들이대도 손 놓고 가만히만 있는, 이래서 되겠는가, 나라 기강이 바로 서겠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말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는 달라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적어도 행정부 외청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사후라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옳은 일이라도 적법하게 그리고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경우, 지금 그렇잖아요. 이번 조국 장관 수사, 먼지 털기식 수사, 이게 잘한 겁니까? 그냥 관용할 일이에요. 절대 관용할 일 아닙니다. 요거 시행령 바뀐 이후 11월부터 이제 말하자면은 감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찰 들어갔을 때 이 막무가내식 수사했던 사람들 철저하게 책임을 물려야 합니다. 뒤늦게라도 그래야 돼요. 제가 목요일 날 열불 냈던 게 그겁니다. 아니 이 2달 동안 이렇게 질질 끌려오면서 그래 시행령 하나 바꿔가지고 감찰 기능 늘리려고 이렇게 2달 동안 끌려왔느냐, 이 중요한 시기에, 위중한 시기에. 제가 그 부분이 열불 난 거예요. 그는 물론 제가 사실 뭐 무슨 김성회 소장이나 최민희 의원께 화를 낼 일은 전혀 아니죠. 그 두 분께 제가 왜 화를 냅니까? 화를 낸 거 아니고요. 뭐 그 두 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뭐가 달라요? 같죠. 같은데 SJA님 말씀처럼 정치가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생각이 정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회를 어떻게 하고 사법부를 어떻게 하고,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삼권이 이제 분립이 돼 있으니까. 그러나 행정부, 본인 아래에 있는 검찰이라면은 단돌이 쳐도 돼요. 죄송합니다. 단속해도 돼요. 그 내버려 두면요, 이게 문 대통령한테 도리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아,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인내심이 깊으시네, 잘 참으시네. 이거는 국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이 부분인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무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갖추어지려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래, 11월에 시행령 바뀌고 이제 감찰을 한단 말이에요. 검찰에 대해서. 감찰과장이 누군지 아세요? 노만석입니다. 여러분, 노만석. 노만석이 누굽니까? 계엄령 문건 수사 중간에 중단한 사람이에요.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윤석열 밑에 있었던 그 노만석 씨예요. 노만석 씨가 지금 감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장용진 기자 코너가 오늘부터 신설됐는데 거기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방법은 있어요. 뭐 노만석이를 원대 복귀시키고 딴 사람 갖다 앉히면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한동수 부장이 과연 제대로 할 것인가? 그분 또 대검 쪽에 계신 분이긴 하지만은 이쪽은 누구야? 이름이 노만석 그 위에 있는 사람 이름이 뭐야? 예. 노만석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지? 마광열 법무부 감찰관이고, 지금 감찰과장이 노만석 검사. 이 사람이 이제 사실 실무 책임자인 거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검찰에 대해서 혼쭐을 내줄 것인가? 아직은 장담을 못할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노만석 씨의 지금 문제가 우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뭔가 좀 모종의 카드가 제시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만은, 네, 감찰받을 사람인데 지금 감찰과장이에요. 예.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게 뭐 점령군처럼 기존의 관료들, 공무원들 싹 몰아내고 새롭게 관료사회, 조직사회, 공직사회를 일신할 수는 없어요. 결국 이명박 박근혜 때 잘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과 함께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결국 공무원들은요, 인사권자 그리고 예산을 쥐고 집행하는 그 사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말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또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오면 또 저쪽에 충성하겠지만,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명확하게 알면서 지도자가 자신의 어떤 결기와 또한 소신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 시점은 그렇습니다. 박민희 한겨레 통일외교팀장의 이 칼럼 주목되더군요. 뭐 좀 사안은 다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미가 진행 중인 협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인데 지금 저 미국이 우리한테 6조 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1조 300억 주고 있거든요. 해마다. 근데 해마다 6조를 달라는 겁니다. 해마다 6조. 이건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3조로 깎아줄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뉘앙스가 들리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알 수 없어요.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그런 식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군하겠다. 여러분, 주한미군 감축하거나 철군하거나 한반도 상황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B2 폭격기가 괌에서 출격하면은 그냥 북한은 아작이 나요. 지금 이 땅에 꼭 주한미군이 자리해야만 우리의 안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미국이 다 떠난다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 트럼프가 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우방을 그런 식으로 내칠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철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게 나라 밖에서 미칠 여파보다는 나라 안에서 미칠 여파가 더 큰 거죠. 한국 내 보수 정치인과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끝장낸다 이러면서 요란한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고, 서울 광화문 일대에는 한미동맹 파탄을 비난하며 성조기를 흔드는 우익 세력의 플래카드가 요란해질 것입니다. 미국이 원하니 사드도 배치했고 방위비도 대폭 올려주고 지소미아도 하여간 체결해 준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 때 남모르게.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금 한국에다가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아니면 한국인데 기왕이면 효율은 한국이 더 좋죠. 중국을 견제한다면. 중국이 한국과 더 가깝습니까? 일본과 더 가깝습니까? 이때 이제 박민희 팀장 말은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인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주한미군에 대해 어떤 위협을 하더라도 한국 시민들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냉정하게 대응한다면 무리한 요구가 멈추고 공정한 동맹의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세게 고개를 쳐들면요, 일본한테 지난번 지소미아 종료했듯이 나오면 미국도 개경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한다?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길을 걸으면 되죠. 미국이 한국 하나만 막으면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 경제 망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하고 수교하기 전 얘기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중국하고 가까우면 되는 거예요. 뭐 중국에 우리가 의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미국은 깜짝 놀랍니다. 한반도의 균형축이 중국으로 쏠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들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미국 버리고 중국하고 친해지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나라가 커지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속국이 아니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존해왔고 의지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고개를 좀 쳐들 그런 시점이 온 거예요. 그게 배은망덕하다.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지 미국이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속국입니까? 어? 자, 그래서 박민희 팀장 말대로 어떤 위협을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미동맹 뭐 끝장났다 이러면서 지랄 발광하는 인간들 내버려둬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 국민은 효선 미순 그 두 소녀의 그런 참 비극적인 죽음 그때 함께 뜻을 모아서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어야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국민입니다. 그런 국민을 믿고 가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그런 결기를 갖고 대한다면은 뭐 선택할 협상의 또 여지는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